번째 세션에 발표를 함께 해주실 분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에너지경제연구원 2023년도 연구성과 발표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의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좌장을 맡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하윤희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 발표를 해주셨던 분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지호 선임 연구위원님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 신힘철 연구위원님입니다.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상준 교수님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KEI 컨설팅 김범조 상무님 함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 이진철 팀장님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주제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하윤희 교수님께 저는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저희 세션이 5시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5시 14분이라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에는 좀 시간이 모자라서 우리가 핵심적인 논의를 진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세션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효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사전 질문을 받은 거를 제가 스크린을 해봤더니 에너지 효율에 대한 이쪽 분야에 대한 질문이 1개밖에 없었습니다. 30개 중에서. 그만큼 국민들과 심지어 이 전문 분야에서도 이 에너지 효율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 않는 이게 좀 증명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사실 에너지 효율 부분이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정말 좀 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드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우리 정부에서도 사실 이거는 이 현장에서 기업에서 국민들이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커맨드 앤 컨트롤의 그 규제 정책을 쓰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어서 그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앞으로 에너지 효율 부분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저희 NDC 달성도 굉장히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산업 부분에서의 에너지 효율은 굉장히 중요하고 공정전환, 연료전환, 에너지 효율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텐데 이 산업 부분이 굉장히 많은 기후변화에 이 일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어렵고 또 이번에 저희가 이행 점검을 했습니다. 그 작년에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을 부문별로 얼마나 했느냐 봤을 때 이 수송 부분은 굉장히 지금 이 정체 상태에 있는 이 기여도가 높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두 분야를 이 두 분께서 박사님들께서 다뤄주셨는데 이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좀 토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이상준 교수님, 김범조 상무님, 이진철 팀장님 순서대로 하시는데 원래는 이분들을 모셔놓고 짧은 시간에 말씀을 하시라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만 3분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래도 5분에 갈 수 있겠죠. 5분이라고 생각하면 6분 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3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이 발표에 대한 토론을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준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분으로 해주셔서 특히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2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지호 선임연구위원님, 신임철 연구위원님 두 분이 발표를 있었는데 2개의 발표의 특징을 먼저 요약을 드리자면 사실 방금 하윤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이행점검이 있었고 이행점검에서 효율지표를 평가합니다. 이 효율지표가 근데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산업 부분 전체의 에너지 효율 수준 그 다음에 뭐 수송 부분의 에너지 효율 수준, 뭐 연비 수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정확도는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산업 부분 전체를 통으로 평가를 한다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효율이란 건 굉장히 미시적인 수준에서 발현이 되는 것인데 실제 평가는 우리가 거시적인 수준밖에 하고 있지 못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미시적으로 접근을 좀처럼 하지 못해서 그런 거고요. 오늘 2개의 연구가 굉장히 미시 데이터를 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다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연구에서도 당연히 이런 미시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이
에너지 효율이 실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산업 부분 전체라든지 아니면 수송 부분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다룬다면 실제 그 안에 내밀한 효율의 움직임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강조드리고 싶고 좀 더 우리가 데이터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사실은 또 이 앞으로 행태에 대한 연구도 하나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효율이라는 건 또 행태적 측면이 많습니다. 특히 수송 부분이 그럴 것 같고요. 산업 부분도 뭐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 운전자가 이 효율적인 행동을 어떻게 또 하느냐도 중요하고 가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효율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에 반응하기 위한 가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가격이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소비자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는 비교적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뭐 연구할 필요도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지금 세계 에너지 위기라고 느끼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은 데에는 느끼지 못하게 만든 탓이죠. 사실 그 부분이 제대로 가격에 반영되어야지 효율 개선의 의지가 생기고 효율 개선의 의지가 생겨야지 그만큼 생태적으로 이 효율 개선의 활동으로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이 문제인 것 같고 이 부분에서 특히 오늘 강조드린 것처럼 미시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시는 연구가 좀 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오늘 두 연구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시사점이 많은 연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시 데이터 중요성 말씀하셨고 또 가격 시그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에너지 분야 전체에 이제 왜곡을 일으키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가격 체계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김범조 상무님. 좋은 연구를 해주신 두 분의 박사님의 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연구가 에너지 산업 부문 효율에 대한 CS 연구라서 실은 이제 김지호 박사님 연구 처음에 진행하실 때부터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연구 진행하시는 걸 보면서 점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나 활용하지 않았던 장기간의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유의미한 점들을 찾아내신 거에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뭐 중요하다는 건 오늘도 많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기존에 몰랐던 건 뭘 해야 될지도 몰랐던 부분이 있었고요. 물론 산업 부문 효율화가 중요하지만 그걸 어디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냐를 몰랐던 게 있는데 김지호 박사님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 또 어떤 사업장에 집중해야 된다 정도의 답을 어렴풋하게나마 찾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연구를 더 하시면서 그걸 더 구체화시키시면 충분히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무턱대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규제를 통해서 끌고 가려고 했던 에너지 효율 부분에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시장입니다. 처음에 이제 하윤희 교수님 말씀도 그렇고 저도 보자마자 느꼈던 게 30개 질문 중에 어떻게 한 개밖에 없는가. 실은 그것도 있고요. 제가 업 자체가 에너지 부분에 컨설팅을 하는 업을 가지고 있는데 전력, 가스, 신재생, 수소, 최근엔 수소까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의뢰는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약 15년 정도 업무를 하면서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달라는 민간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에너지용 합력법이 79년에 나오고 뭐 6차까지 기본 계획이 있는데 제가 다른 일 때문에 기본 계획을 과거 걸 다 봤는데 3차부터 6차까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요 정책적 제도는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다 보조금, 규제 아니면 인증 이런 체계로만 갔지 이걸 한 번도 시장으로 보내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게 쉽진 않겠죠. 다만 이번 연구를 통해서 어디를 할지를 찾았으면 그거를 하는 거를 정책적으로 끌고 가서 할 게 아니라 시장에서 돈이 돼서 자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솔루션을 찾게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보이고요. 그러려면 해외에서 최근에는 뭐 에너지 이피션시 애저 서비스나 이런 구독의 시스템이나 뭐 조금 더 됐지만 백색 인증서가 됐든 기업들이 이걸 찾아서 다닐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게 이제 원에 부탁드리고 싶은 다음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연구 결과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진철 팀장님 넘어가시기 전에 이제 김지호 박사님과 그 김범조 상무님한테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정책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에너지 효율 쪽에 이제 굉장히 강력한 정책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게 ERS인데 이게 한전이라든지 그 지역난방공사라든지 이런데 공급 업체한테다가 에너지 효율 의무를 지우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저는 한계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지금 이 재무 구조나 상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이 민간 기업에서 이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전이나 뭐 지역난방이나 이런 회사들이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민간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기업 자체에다가 어떤 좀 뭔가를 강제할 수 있는, 아까 뭐 백색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인커리지먼트 정책이라고 그러면은 약간 더 강력한 규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펼 수 없는지, 정책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에너지 효율 향상이 잘 되려면 이런 에너지 효율 향상의 기업을 둘러싼 규제와 규제 대응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분석을 했던 그런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들은 대부분 배출권 거래제의 대상이 될 것이고 아니면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의 대상이 될 것인데, 이런 그 커맨드 컨트롤 방식의 제도가 잘 워킹을 하고 그걸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효율 향상이 매력적인 수단이 된다면은 사실상 굉장히 바람직한 결과일 것이고, 오늘 보여드렸던 결과가 사실은 상당수의 개선 활동들이 2년 내에 비용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이 잘 설계가 돼서 이렇게 규제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효율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말씀하셨던 ERS 같은 경우 아마도 저희가 내년에는 법제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ERS 같은 경우 이렇게 기업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타겟팅하는 것이 사실상 비용 집행적으로 바람직한데, 또 그것이 또 공기업의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역시 또 ERS의 그런 비용이 실질적으로 요금에 어떻게 전가가 될 것인가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요금과 같이 연계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RPS 제도인 것 같습니다. RPS 제도가 기본적으로 규제를 가하되 이걸 이행하는 방식을 그 의무 당사자에게 풀어라는 숙제가 아니라 그걸 시장으로 뿌려서, 지금은 수만 명이 태양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저희 ERS라는 이름을 아는 국민은 굉장히 적지만 RPS라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도 얼마든지 이제 주위에서 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ERS 제도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당신의 비용으로 이걸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ERS가 저희가 얘기한 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났지만 정착화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규제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제 이행 수단을 민간에서 이걸 사업으로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접목하는 게 결국은 빠른 속도로 확산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찾는 것 같고요. 이제 위원장님 말씀이 이제 스피드업, 스케일업이라면 이쪽에서 제일 크게 보이는 건 참여자를 증가시키고 범위를 넓히는 스코프업이라고, 어분 이상하지만 그런 형태를 촉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규제와 함께 시장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 체계가 정상화돼야 또 그런 다양한 참여자들이 생길 수 있고 에너지 효율 비즈니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겠죠. 예, 당연합니다. 뭐 회수 기간이 짧은 게 결국은 사업성이 좋다는 거고, 그래야 이게 빠르게 확산이 될 수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김지호 박사님 말씀을 조금 더 유추 해석을 해보면 좀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이런 할당에 좀 강한 이 규제,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진적인 강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2030 NDC를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이견이 크게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번호로는 이진철 팀장님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지금 한국에너지공단 수송에너지 팀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신인철 박사님께서 이 평균 연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잘 연구 과제를 하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갔고, 저희가 이제 뭐
측면에서 뭐 자료도 좀 많이 드리면서 또 제가 이제 거기 뭐 자문도 하고 해서 이 과제를 이제 제가 쭉 이렇게 지켜봤는데 지금 상당히 그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그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평균 연비를 이제 사실 뭐 저희 환경부 쪽에서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 산업부에서는 이제 이 연비에 대한 그 어떤 영역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도 이제 산업부에 이제 그 서포트를 하면서 이 정책 서포트를 하면서 이게 좀 이게 온실가스 쪽으로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연비가 약간 좀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좀 제도라는데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이제 여기 애경연에서 이렇게 또 과제를 해주셔서 상당히 그 결과도 상당히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와갖고 앞으로 이게 정책 제언에 활용을 해서 좀 이렇게 좀 개선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시간도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했던 것이 이제 사실 지금 뭐 이제 수송 쪽이 사실 큰 관심은 많이 국민들의 큰 관심은 없는데 아마 전기차 때문에 지금 요새 많이 관심이 많고 언론에도 엄청 많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기차가 이제 친환경차의 대표적이죠. 사실 마켓 쉐어가 상당히 제일 많고 거의 뭐 1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모든 그 글로벌 차들도 다 이제 전기차 쪽으로 아무래도 대세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물론 지금 뭐 약간 주춤되고 이제 하이브리드 차가 약간 좀 더 이제 쉐어가 높아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친환경차에 대한 특성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친환경차에 특히 전기차에 대한 이런 온실가스를 제로로 물론 제로 뭐 우리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발전 단계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된 걸가 있으니까 이제 뭐 이쪽 소비단에서의 이제 전기차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가 제로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전기는 쓰고 있거든요. 분명 몇 킬로미터 가는데 전기는 쓰고 있고, 물론 전기도 이제 전기를 발생시킬 때 발전 단계에서 뭐 이제 온실가스 전기 화석연료가 이제 에너지가 사용되는데 어쨌든 신 박사님께서 이제 약간 뭐 얘기하신 그 부분 이게 계속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연비도 비례식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는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전기차가 늘어나면은 사실 전기가 사실 늘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이 평균 연비만 이렇게 가져가면은 온실가스 배출은 물론 감축은 되고 뭐 연비도 이제 뭐 약간 향상이 되죠. 왜냐하면 내연차보다는 분명히 효율이 높거든요. 발열량 기준으로 환산을 했을 경우에. 근데 이제 이거를 전기를 이제 어쨌든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앞으로 전력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하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그 부분하고 또 이제 거기 덧붙여서 이 전기차도 효율이 각각 다르거든요. 이 그러니까 몇 킬로미터에 몇 킬로와트가 드는데 어떤 거는 뭐 10이 들고 어떤 건 5가 들고 그러면 전기가 분명히 틀립니다.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그냥 전기 자동차만 하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수준이에요. 온실가스가 제로고 그거에 따른 전기량도 뭐 똑같이 비례로 가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아까 신 박사님께서 하신 대로 이렇게 좀 전기차의 특성을 감안해서 그걸 이제 기준을 정한다면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효율 향상을 통해서 전기차에서도 효율이 높은 차들을 이제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연구를 좀 앞으로 정책 제도 개선하는 데 많이 좀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전기차가 엄청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말 이슈가 있을 텐데 특히 전기차 효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시간은 없지만 오늘 너무나 귀한 질문입니다. 32개 중에 한 개밖에 없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 내용은 전기차는 전력 믹스에 따라서 친환경성 여부가 결정되며 전기차 보급 확대가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지 와 최근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질문이 이 전기차를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부하 관리라든지 아니면 부하 이동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이게 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전력 시스템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도 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사님께서도 조금 발표 내용에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일단 첫 번째로 좀 뭐랄까 이렇게 한번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 부분. 최근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다라고 그때 그 여기 질문에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가 이제 국제적으로는 IEA에서 2023년 5월인가 나온 22년 글로벌 EV 아웃룩에 보면은 21년 대비 22년에 전기차가 56.9% 늘어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전기차가 처음으로 1,00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판매된 차량이요. 전기차와 PHEV를 합쳐서 이제 1,000만 대가 넘어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런 추세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그해 그런 국가들의 어떤 정책들 뭐 이제 그런 거에 따라 좀 이렇게 많이 변화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특히 또 최근에는 뭐 코로나 시기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뭔가 좀 뭐 보조금이 줄어든다거나 이제 그런 거에 영향도 받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같으면은 20년에도 이제 오히려 전기차를 확산시켜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겠다라고 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또 20년에도 오히려 더 늘어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네,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전기차가 이제 사실 전력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도 특히 이제 뭐 전력실 쪽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같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좀 더 그래도 에너지가 단순히 늘어나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이 자동차 연비 제도 자체에서는 일단 그 전기 수요에 대한 부분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일단 저희 연구에서는 지적을 하였고요. 사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전기차 비중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 경우에 그러면은 향후에 그렇게 늘어나는 전기에 대한 이제 계통에서 어떻게 그런 부담을 질 것인가, 이제 이 부분들은 물론 이제 전원 믹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하고도 굉장히 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런 전원 믹스와 함께 그 구성에 따라서 이제 변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친환경성이 상당히 상쇄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런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도 이제 이런 전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줄 수 있어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이런 회사들도 전비를 개선시키면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이제 전반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안보라든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아까 이 기업들과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 시장에 있는 기술 중에서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진 회사가 그 박사님께서 제안하신 그 기준에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지 그거를 알 수 있을지요?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드린 부분, 저희가 그 연구를 진행하면서는 그 연비라든지 이제 그런 에너지 효율이 이제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을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해서 26에서 30년까지 기준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업계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내연기관차들의 연비 개선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전기차나 이제 PH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이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개선의 여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은 그런 전기차를 생산하는 회사들은 그래도 저희가 제시한 그런 기준에 그래도 근접한 수준으로 특히 뭐 2030년이 되면은 거기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이제 보기로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전기차 수요를 또 전비가 개선이 되면 한번 이 충전하고 갈 수 있는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또 소비 촉진에도 굉장히 이 수요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함의를 도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질문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연구를 발표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제 또 제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에너지 산업 전환 분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체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김지호 박사님께서 그 기업체들이 우리는 쥐어 짜내고 있다라든가 이런 말씀, 특히 석유화학 업종이라든지 아까 화학 업종 말씀하셨잖아요. 화공이라든지 금속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2년 내에 회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로우 행잉 프루트이 그만큼 있었다라는 얘기고 그 진단을 해오면서 또 정부가 사업을 하면서 그걸 많이 따먹었다라고 생각하고 갈수록 더 어려운 기술, 그다음에 투자비가 많이 드는 기술 이런 걸 적용해야지 에너지 효율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정부가 정교한 정책 설계를 해야 이제 특히 에너지 최고 다소비 업종인 대기업, 그다음에 석유화학 업종이라든지 금속 비철 뭐 이런 업종을 대응할 수 있다고 와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도출하신 것 같고 또 데이터를 가지고 시중에서 저희가 생각하던 거를 증명해 내신 거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를 해주셨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시면은 정책 설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발제자분과 그다음에 세 분의 토론자분들 의미 있는 토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